권리와 옹호.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하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학습하고 난 후 여러분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 수 있고 옹호 활동과 옹호의 기술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다른 질병과 달리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그 가족들은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은 없는가, 차별은 없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옹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옹호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 현상을 바로잡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옹호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문제를 당사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한다면 하늘도 노력하는 자를 돕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를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옹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은 현 사회와 체계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참여 방법은 자조단체의 참여나 대중과 언론 매체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하고 정부의 의료 및 재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옹호자가 되는 법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개인적 차원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싸우는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옹호 활동.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옹호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직접 불만을 호소할 대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소문, 항의 서한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 활동 및 전문가, 같은 상황의 가족들에게 지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화, 정신보건 서비스 증진에 대한 유엔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원칙 첫째는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요구에 알맞은 최소화의 제한을 받고 덜 치매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모든 환자의 치료와 보호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개개인에게 알맞은 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환자와 의논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약물 치료는 환자의 건강 욕구에 가장 알맞아야 합니다. 학습하실 내용을 잘 읽어보셨나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종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패밀리링크의 제7과 권리와 옹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랑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권리와 옹호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이 내용에 들어있는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과 또 가족들이 사회 속에서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침해받은 그 권리라든지 권익을 정당하게 우리에 필요한 또 당당한 권리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 그런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걸 옹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옹호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환자분들이 가족들이신데, 우리가 쭉 지내오시면서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살펴볼 때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료 과정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로서 하면서 그냥 안타깝게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다른 장애라든지 다른 어떤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을, 특별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받고, 또 정신질환이 있으면 가족들이 쉬쉬하게 되고, 또 결혼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직할 때도 아무리 일을 잘하고 문제가 없어도 과거에 정신병원 입원했다든지 이런 이유만으로 꺼려하고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경험하신 게 없습니까? 또 이런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는 그냥 내 탓이요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참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가족들과 또 우리 치료진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때 충분히 극복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권리가 뭐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중에 옹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 의미를 모르진 않으시죠? 옹호라고 하는 건 뭐냐? 옹호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그런 사회현상들, 우리들의 경우 같으면 정신장애인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것, 차별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도록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옹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옹호의 원칙 중에서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차별 반대를 위한 옹호 활동에 왜 굳이 이 가족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우리가 나서기 어렵다. 그냥 치료진들이 알아서 해달라. 물론 이제 저희 치료진들도 하지만 저희들이 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가족들이 오늘 같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도 해당되겠지만 왜 옹호에 참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환자분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의 어떤 필요를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며느리 어려운 점은 시어머니가 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으니까 뭐가 좀 문제이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치료진들도 이해하고 노력은 하지만 가족의 어려움이라든지 환자분들이 겪는 그 고통을 100% 다 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되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더 이야기할 내용도 정확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우리 격언도 있죠. 당사자의 문제를 당사자가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누가 또 힘있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서서 하실 때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아마 하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같은 공부도 하고 옹호자가 돼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옹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옹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막연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크게 나눠서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의 옹호 활동을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현재의 사회와 이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시스템, 이 체계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의 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조금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 병을 앓고 또 차별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의, 물론 시작이 아니 병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라든지 사회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허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병 이외의 문제로 해서 불행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마 그동안 여러분 가족들 많이 가슴 앓이 해오셨죠? 내 탓이다. 내가 뭘 어렸을 때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또는 뭐 조상의 잘못으로 뭐 이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으셨는데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병은 죄가 아니거든요. 또 누구의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을 또 환자를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보건과 우리 의료 정신보건과 사회보장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안 된다라고 미리 포기하시면 변화될 게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 한번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은 소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니고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 이 뇌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흔히 정신질환은 난폭하다라고 오해를 많이 갖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자 중에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환자는 전체 5% 미만으로 매우 적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차별하는 게 잘못된 거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 차별은 중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 결코 죄가 아니다 하는 거를 스스로들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차원의 옹호활동으로는 이 보건의료 및 사회 체계에 의한 차별에 직면해서 우리 모두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의료진에게도 여러분께 주장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의료진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권리로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병과 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책임이 있다 하는 걸 권리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약에 치료진들이 불합리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사회적인 차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협회와 같은 그런 자조단체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0년 전부터 가족협회가 전국 조직으로 있고 각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런 가족협회에 여러분이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과 언론 매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들이 중요하죠. 우리 이웃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언론기관에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정부라든지 또 이런 의료계를 결정하는 그런 부서들, 국회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회활동의 사회적인 옹호 차원의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옹호활동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례는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입원도 하고 외래 치료받고 있는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분이 겪게 됐던 또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되었던 부당한 불공평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옹호활동을 해나갈 수 있겠는지 하는 점들을 한번 생각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사례를 보실까요? 현수의 정신 상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반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고 점차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학업 성적은 현저히 떨어졌으며 마침내 학교 당국은 그를 중퇴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상태는 공부에 압박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빴습니다. 헛소리를 중얼거리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 1년 뒤 그는 입원을 했죠. 그는 정신분열병 초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원한 후 그는 지역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이름이 어렵고 영어로 쓰여 있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현수의 엄마는 현수가 이제까지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현수의 체중이 2배나 늘었다고 그가 종종 매우 피곤해하기 때문에 현수가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의사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다음 외래 시간에 따라갔죠. 하지만 의사는 매우 바빠 보였습니다. 그는 현수를 잠깐 쳐다보고는 현수의 외래 차트에 무언가를 적더니 그녀에게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례 잘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경험한 사례하고 비슷하거나 더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 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사례에서 우리의 주인공, 우리 현수 씨가 받은 불공평한 대우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수 씨가 학교를 다니다가 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쉬었다가 결국 중퇴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신체질환으로 인해서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쉬게 될 때는 그 다음에 바로 학교를 다시 복학할 수 있는데 이 정신질환 앓는 분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째 문제는 여러분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환자와 가족이 치료에 대해서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지요. 병에 대해서 또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어디 알 기회가 없고 특히나 약에 대해서는 뭐 알기 어려운 영어로도 있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도 있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의 벽이 있는 것이지요. 또 3번째는 뭐 이것과 유사하겠지만 우리 사례에서 보다시피 의사 선생님하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환자가 밀려있고 우리가 30분 대기 1분 진료 이런 얘기처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라든지 의료 제도라든지 수가 체계라든지 또 사회 체계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 정신질환자와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특별히 배려가 없는 그러한 어떤 현행 교육 제도가 우선 문제가 되겠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무시된 상태에서 이 생산라인과 같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의료 서비스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한 문제들, 또 환자와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관행적인 의료 체계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뭘 알고 싶어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디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될지, 물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정보를 얻겠지만 이 정신질환, 특히 우리 환자의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는 그러지 못하는 인터넷 검색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받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옹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오늘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환자 문제를, 또 우리 정신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옹호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례를 통해서 옹호자가 될 수 있는지, 옹호 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하고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몇 가지 이제 옹호자가 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개인적인 차원과 또 사회적인 차원 같이 말씀드렸었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이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던 것, 그거에 대해서 학교를 찾아가거나 교육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 물론 민원 제기하기 전에 일단 상담을 할 수 있겠죠. 학교 당국에다가 가서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복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지, 물론 이제 병이 심하면 학교를 못 가겠지만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서를 갖다가 제출한다든지, 그래서 병원에서 볼 때도 이분은 학교 생활하는데 또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학교를 다니는 게 이분에 꼭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안심하고 다시 복학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아까 이제 의료 체계의 문제 이야기하고 그럴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면담이라든지 또 편지, 전화를 통해서 공손하게 좀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본다든지, 또는 나도 환자로서 충분히 돈을 내고 진료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싸우지 말고요. 싸우는 형태로가 아니라 편안하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옹호 활동 외에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즘 사회도 공정한 사회, 또 평등의 사회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정신장애인에게 특별히 이 차별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은 권리도 주장하고 싸우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아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더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그 교육제도라든지 정책의 변화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법적인 문제를 좀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그 권리 정전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라든지 또는 그 국가나 사회를 향해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권리 장전으로 만들어달라. 실제로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권리 장전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작년의 경우는 정신과 학회에서 학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권리 장전을 만들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인 차원의 옹호 활동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배려를 요구해야 합니다.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제 아마 수가 때문에도 의사들이 환자들을 또 많이 봐야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를 적게 봐도 충분한 수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치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또 나라에서도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수가가 낮기 때문에 입원에 있어서나 또 외래 치료받을 때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쪽을 찾아가서 국가에서 우리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 혜택, 이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환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의사들이 낼 수 있고, 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심리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들하고도 충분한 상담과 대화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 권리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전문적인 정신과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 수 있는 길이 참 어렵죠. 그래서 환자분과 가족들이 접촉하는 그런 치료진들하고 또 제약회사에 대해서나 이런 관계에 관련되는 전문가 그룹들에게 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옹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옹호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 그런 구체적인 기술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사례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가능한 옹호활동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직접 이 불만을 호소할 대상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번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뭔가 속상하고 화나는 게 있다고 해서 당장 찾아가가지고 막 단순히 그냥 이의 제기하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싸우듯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실제 원하는 이야기가 전달되기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이 되니까 충분한 자기가 원하는 그 의사소통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지요. 두 번째로는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헛고생하느냐. 또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도 그런 바쁜 그런 분들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 또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우리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병원의 치료진도 될 수 있고 어떤 정치를 하는 분들도 될 수 있고 이런 관계되는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들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의와 논리를 갖추고 침착하게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즉흥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잘 적어가고 필요하다면 연습도 하고 해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활동들은 한 번으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촉해서 만났을 때 다음에 또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언제 누구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만났는지 그런 상대방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락처라든지 거기서 들은 내용이 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고 기록하고 다음에 자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호소문이라든지 항의문을 작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성명서 같은 것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때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제 내는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신장애인의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글로 써서 보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때도 역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로 얘기할 때와 비슷하게 첫 번째로는 위협적인 논조로 글을 쓰면 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뭘 하겠다든지 협박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물론 이제 어떤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도를 지나쳐서 상대방이 어떤 그 위협감을 느낀다든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너무 지나게 사적인 내용이 돼서는 곤란하겠죠. 너무 지엽적이거나 그 개인의 어떤 국한된 이야기를 가지고 쓰면은 곤란하고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또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글을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견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재, 패밀리 그 교재도 오면은 그 뒤에 그 부록이 있는데요. 이미 다른 사안들 가지고 호소문을 썼던 그 사례를 있으니까 그 샘플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또 다른 사회 시민단체라든지 다른 쪽에서 했던 걸도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다른 분들하고 돌려서 읽어보고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또 주위에 도움을 줄 만한 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대한 명확하게 관련된 주제와 관련 단체나 당사자를 거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 글은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해당자가 누구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찍어서 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설득력 있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을 써서 보낼 때 익명으로 써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투서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익명으로 쓰지 마시고 꼭 나는 누구다 실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또 환자와 관계하면 이 나무개 환자의 아버지다라든지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밝히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름을 걸고 글을 써서 내게 될 때는 받는 사람에게도 그게 설득력 있고 공신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꼭 숨기지 마시고 가명도 쓰지 마시고 인적사항을 그대로 해서 당당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옹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자원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옹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힘만으로 또 소수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신질환자와 또 그 가족들 우리나라에도 정신분열증만 해도 평생 유병률 1%라고 하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봐도 전 인구 1% 정도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쉬쉬하고 사회적으로 편견이라든지 또 스스로 이렇게 좀 얘기하기 싫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공표하면은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하면서 같이 힘을 합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가족협회라든지 그런 어떤 옹호 그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 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연대하고 연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되지만 더 잘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힘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실제 여러분을 돕는 정식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심리선생님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그런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그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 주변에 신문이라든지 방송 같은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한번 보도가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제 사정이라든지 어려운 점들 또는 사회 이제 매스컴에 잘못 보도된 그런 어떤 우리 편견을 조장하는 거라든지 좀 왜곡된 보도가 있거나 정신질환 불리한 내용이 나오게 될 때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무슨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신문의 편집자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신문에 그 독자 투고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가족의 이름으로 글을 내는 것들이 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역 단위에서 한다면 시청이라든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거 해결해달라. 이런 민원 창구라든지 또 방송 매체 옴부스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옴부스맨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특히나 이 정신질환의 편견을 조장하는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니터하는 것들을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옹호 활동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고 교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옹호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들을 한번 살펴볼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참여 TV 프로그램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어떤 그 시민 소비자 단체, 소비자들의 문제, 그런 민원성의 그런 것들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쭉 다루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장애에 대한 문제들도 그런 곳에 제기할 수 있죠.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직접 얼굴 보이게 하기 어려우면 전화로, 라디오 같은 경우 전화로 많이 하죠. 전화라든지 또는 TV에서 가끔씩 그런 예를 들면 뭐 그것이 특정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런 시사 다큐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 자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보하실 분 있으면 또는 출연할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런 거에 우리 가족들이 당당하게 가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해서 직접 출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가족협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정신보건 가족협회장께서 직접 신문에 투고도 하고 TV 인터뷰에 나온 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옹호활동이 발전하는 것이죠. 신문이라는 잡지에 인터뷰하고 또 기고하고 기사로 이제 다뤄지고 또 특집으로 이제 다뤄지게 될 때 특히나 매년 4월 달에는 정신건강의 날이 있어서 작년의 경우도 2007년의 경우도 정신과학회라든지 전문가 단체들 또 가족협회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신문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을 시리즈로 4월 한 달 동안 낸 적이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어떤 캠페인 행사도 많이 하고요. 지역마다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4월 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활성화되면은 훨씬 더 이런 옹호 활동이 커질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 이제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우리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직접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기고 메일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런 노력들이 많이 신장되면서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우리 정신장애인 인권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또 많이 향상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또 언론 매체에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명예가 훼손됐다든지 편견을 조장된 게 있다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 우리 가족협회도 있으니까 가족협회 이름으로 뭘 한다든지 또 정신과 관련 단체 저희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라든지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정부기관이라든지 또 법을 만드는 국회 또 시의회 또 법원 어떤 잘못된 판결이나 이런 거에 문제되면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어떤 사안별로 글을 쓰고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옹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의 범주가 넓으니까 신체장애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어떤 단체를 같이 형성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사례도 보고 또 일반적인 옹호활동의 기술들, 전략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그러면 우리나라 아닌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개별적인 국가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크게 보면 우리 그 국제연합이 있죠. 유엔에서 정한 이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유엔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 요구에 알맞은 최소한의 제한을 받고 제한을 좀 덜 받는 거죠. 그리고 덜 치매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거를 유엔에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그 치료받는 과정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너무 고통을 주거나 또는 위험하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환자의 치료와 보호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또 개개인에게 알맞은 그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고 또 환자와 의논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정돼야 된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신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치료의 객체가 아니라 주도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또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치료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전문가들이 권장을 하지만 어떤 것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할 때 환자나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는 이런 걸 하기 싫다, 이런 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료진들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환자나 가족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히 약물 치료가 이제 정신과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한 치료가 있지만 약물 치료는 환자의 건강 요구에 가장 알맞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의료 수가라든지 특히 의료 급여의 경우는 이러한 약을 쓰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들이죠. 수가의 문제 등등 해서.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국제연합에서는 이 약물 치료라는 측면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약물, 가장 좋은 약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게 당연한 권리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아시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인권이라든지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차별받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국제연합에서도 이렇게 권리 장전이 제정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침해받는 권리가 있다면 지켜나가고 박탈된 게 있으면 다시 되찾아오고 그걸 더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아시게 됐습니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또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정신보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두 번째는 옹호활동이 현재 서비스 체계를 여러 가지 제한적이고 부족한 서비스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각자가 옹호자가 될 수 있는 옹호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줄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옹호할 수 있는 훌륭한 옹호자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쭉 일을 해나가시고 옹호활동을 해나가고 또 환자를 돌보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있고 사회 속에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과거를 돌아볼 때도 과거에 문제됐던 것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아진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건강하고 함께 어울려서 행복해지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호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 현상을 바로잡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은 현 사회와 체계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인 차원은 자조단체 참여, 대중과 언론 매체의 교육, 정부의 의료 및 재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옹호자가 되는 방법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개인적 차원의 방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싸우는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권리와 옹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